안녕하세요. 공무원 마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정절차법의 대장정까지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법의 또 다른 핵심,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공개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아시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이 정보공개법인데요. 이 정보공개법은 이 법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최근 2025년도 공무원 시험까지 끊임없이 출제되는 알짜배기 법령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문을 씹어먹고 출제자들이 함정을 어떻게 파는지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 알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아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에게 정보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적 성질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보 접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권적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지방직 9급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어떻게 출제되었냐면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뭐다?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꼭 기억해주세요. 제2조입니다. 제2조는 2012년도 지방직 7급, 14년도, 15년도, 17년도, 21년도, 23년도까지 쉴 새 없이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조문을 읽고 여기서 씹어먹어야 할 포인트 2가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고 한다. 두 번째,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세 번째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 국가기관에는 무엇이 있죠?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까지 이러한 국가기관 모두 공공기관이라 하는 거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자, 하나씩 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 정보의 개념입니다. 종이 문서만 정보일까요? 아니죠. 괄호 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요즘 세상에 파일로 없는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 공공기관의 범위입니다. 여기가 시험 밭인데요. 국가기관, 지자체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각급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사립대학교도 국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또 KBS, 한국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공기업들도 전부 공공기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답 패턴 2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정보공개법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문서만을 의미하며 전자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땡, 틀렸죠. 전자문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자문서의 정보도 당연히 정보다. 오답 패턴 2번째, 사립대학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각급 학교, 또 심지어 사립대학교도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조문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별도로 필기해드린 거는 판례랑 시행령에서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사립대학교도 전부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된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적용 범위입니다. 2013년 국가직 9급과 2023년도 군무원 7급, 국가직 7급까지 계속 출제가 됐는데요. 1항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1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다른 법률에서 이건 비밀이야 라고 하면 그게 우선 되겠지만 별도로 그런 말이 없다면 무조건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잡고 갈게요. 다른 법률입니다. 법률. 예를 들어서 법률이 아니라 행정, 규칙, 훈령, 예규 따위가 있다고 해도 그 행정, 규칙, 훈령을 기준으로 정보 공개를 막을 수는 없다. 법률이 유일하게 이 정보공개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항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자, 3항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 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모든 정보가 제외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문을 한번 다 샅샅이 뜯어볼게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했죠. 여기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국정원이 쓰는 일반적인 행정정보, 예를 들어서 청사 건축 비용이라던가 직원 식당 메뉴 같은 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답 패턴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지금 여기서 모든 정보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이렇게 한정시켜놨죠. 이러한 디테일을 놓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기출됐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조문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옛날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기출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조문 어렵지 않으니까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당연하죠. 우리 국민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번째인데요.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는지 가져왔는데요. 시행령 제3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이거나 두 번째,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거나 세 번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인이거나 그냥 여행 잠깐 온 관광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답 패턴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답 패턴에서 2014년도, 15년도, 23년도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든 외국인은 국민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아니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아래 제한이 걸려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기출이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문을 바로 봐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이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놓고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한 번 딱 출제됐던 거라서 이 조문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한 번 기출됐다고 해서 두 번 기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핵심 키워드는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한번 조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정보의 공개라고 하면 내가 이거 보여주세요 라고 청구해야 보여주는 걸 청구 공개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7조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이 저 정보 좀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알아서 먼저 주기적으로 사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정보들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사전 공표 또는 사전적 공개라고 합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1항.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이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정해서 사전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요건이 뭐냐? 첫 번째,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입시제도 변경 이런 것들 국민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거 비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트리면 국민들 난리 납니다. 두 번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이게 이 두 번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사전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게 2007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뚫는다, 신공항을 짓는다. 이거 다 우리 세금 수조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세 번째,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이번 달 회식비 얼마나 썼는지, 보도블록 공사했던데 이거 제대로 했는지 평가 결과, 이런 것들 국민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기 공개의 원칙, 지금 4가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고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항,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목록 중에 사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뒷부분은 예외이고요. 앞부분 집중해서 봐주세요. 정보 목록을 작성해서 갖춰야 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여야 한다. 2항, 이 2항에서 2010년도 지방직 7급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간단한 논리인데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오프라인 정보 공개 장소, 접수 창구도 만들라는 겁니다.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직접 와서 오프라인 장소로 와서 보여달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정보공개법의 하이라이트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복할 차례입니다. 이 조문은 2008년도 국가직 7급부터 해서 2023년 경찰 간부까지 직렬을 가리지 않고 매년 출제되는 슈퍼 빈출 조문입니다. 정보공개법 문제에서 제9조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원칙은 공개인데 예외는 비공개라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비공개할 수 있는데 법은 8가지 사유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 제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함께 보시죠. 1항.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부터 비공개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알려줄게 라는 거죠. 첫 번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아예 규정된 정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다른 법에서 이건 비밀이야, 이건 비공개로 해야 돼 라고 이미 법으로 규정을 해뒀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괄호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거기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자, 포함되는 것부터 볼게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선관위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 여기까지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포함이 됩니다. 등이 아니죠? 여기로 한정된다. 딱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헷갈리게 어떻게 오답 유형으로 나오냐?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는 총리령이 포함된다? 땡 아니고요. 그럼 부령이 포함된다? 땡 아닙니다. 오직 여기서 명시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에 한정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시험에서는 총리령 그리고 부령 이거를 자꾸 꼬아서 섞어서 내는구나. 예를 들어서 장관들이 만드는 부령은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런데 조례, 즉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는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답했던 첫 번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유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부령도 포함된다. 땡, 틀렸다고 했죠. 총리령, 부령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행정령 이런 게 나오면 포함된다 하면 틀렸다는 거죠. 부령은 빠진다. 또 오답했던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없다? 아니죠. 괄호 안에 지금 조례가 명시되어 있죠.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2항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경우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죠. 세 번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정보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네요.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것도 뭐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그때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직 회의 중이거나 검토 중인 문서를 다 공개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고요. 단서를 보세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지금 회의 중이어서 못 보여주지만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오답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해당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종료가 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6호는 이렇게 6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항목에 열관 사항은 제외한다. 한번 다음 항목의 열관 사항이 뭔지 볼게요.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이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당연히 비공개죠. 제 이름, 내 주민번호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공개해야만 하는 예외, 즉 제외 사유가 시험에 쏟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입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이거는 당당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은 개인정보니까 비공개야 라고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즉 위탁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당연히 당당하게 공개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오답 패턴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땡, 틀렸죠.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가 맞는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성명, 직위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다. 즉 공개해라 라는 거죠. 라하고 마가 시험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7항 보도록 할게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항목의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것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영업비밀, 코카콜라, 제조법 이런 거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비공개를 해줘야 기업이 먹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성분이 영업 비밀이라고 숨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지금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쳤잖아요. 그럼 기업 비밀이든 뭐시기든 강제로 이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상, 영업상 비밀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중요하니까. 자, 오답했던 한번 들어보세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으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 8항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항부터 볼게요. 2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해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항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비밀이었어도 30년 지나서 아무 쓸모 없어진 비밀이라면 그거는 이제 공개해라 라는 겁니다.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니까 굳이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 4항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공공기관들이 우리는 이거 비공개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기준, 즉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대로 됐는지 3년마다 점검을 하고 좀 이상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점검을 해서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거죠. 단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국회랑 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은 제외되는구나.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입니다. 이 조문은 2009년 국가직 9급, 2012년 사회복지직, 2019년 지방직 7급 이렇게 꾸준히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쉬워 보여서 대충 읽고 넘어가다가 이 함정에 빠져서 틀리기 딱 좋거든요. 제가 그 함정 완벽하게 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1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이하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말하고 2호 볼게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서면도 오케이, 두 번째 구두도 오케이라는 거죠. 보통 관공서 일 처리는 문서주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도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말로써, 구두로서 청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은 서면, 구두 전부 된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2항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을 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된다.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는 건데요. 구술 청구의 절차입니다. 함께 서명해라. 말로 청구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억에만 의존해서 처리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앞에서 진술을 한다. 두 번째, 담당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바로 작성한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구인과 함께 제가 3번이나 말했습니다.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즉 공무원 혼자서 사인하면 절대 안 되고요. 청구인에게 제가 적은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확인을 시키고 공무원이 적은 서류가 맞다면 그때 같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세 번째, 제10조에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살짝 올라가 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뒤에 뭐가 진하게 써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민번호는 필요할 때만 적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싹 적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할 때 그때에만 주민번호를 적으면 되지 무조건 개인정보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출제위원들은 이 10조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는지 오답 패턴 3가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틀렸죠. 제10조 1항에 바로 명시가 되어 있죠.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로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말로 하셔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답 패턴 2번째,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담당 공무원이 단독으로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한다? 네, 틀렸습니다.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자, 오답 패턴 3번째,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땡, 반드시가 틀렸죠. 주민등록번호는 언제라고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할 때 다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청구에는 생년월일만 적어도 충분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조문은요. 2017년 국가직 9급, 2018년 교육행정직, 2021년 지방직 9급 등 꾸준히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숫자와 절차가 핵심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항에 따른 기간 이내, 즉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또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총 20일 이내에 공개를 하라는 거죠.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항 또 볼게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랑 관련이 라고 인정이 되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항에서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소관기관 이송에 관련한 조문인데요. 제가 A 기관에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보가 B 기관에 있는 거예요. 그럼 A 기관은 그거 우리한테 없는 정보인데요? 기각 이러면 안 되고요. 국민이 어느 기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때는 공무원이 지체 없이 소관기관인 B 기관에 그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이송해야 되고요. 이를 청구인에게 B 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기각이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송을 해야 된다. 바로 기각한다 해도 안 되고 거부한다 라고 나와도 다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5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즉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놓고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태도가 너무 불친절해요 라고 진정을 냈거나 이 정책은 왜 이래요? 라고 질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아니죠. 이런 거는 괜히 정보공개법 절차를 할 필요가 없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버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출제자가 이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느냐. 첫 번째,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 틀렸습니다. 10 플러스 10은 20이라고 했죠. 뒤에 보시면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이게 나오는데 그게 7일이어서 그거랑 헷갈리라고 지금 7일, 10일을 막 섞어서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보 공개 청구, 다시 정보 공개 결정은 10일, 이의 신청 결정은 7일.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답 패턴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땡 아니죠.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두 통지, 그 위법한 거예요. 법에 아예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늦추는 거니까 반드시 문서로 근거를 남기면서 통지를 해야 된다. 오답 패턴 세 번째,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해야 된다? 아니죠. 이송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거부하거나 기각하는 게 아니라 소관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무턱대고 없다고 거부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편이라는 거.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지난 조문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0일 플러스 10일에 대해서 방금 배우고 오셨죠? 이번에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치는 내부의 감시자, 즉 정보공개심의회에 관련해서 분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거 귀찮은데 그냥 비공개하자, 말 나올 것 같아 라고 결정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와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만든 기구가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제12조의 핵심 포인트 잡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의 규모와 업무 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5명에서 7명? 되게 규모가 크지 않죠? 위원장을 심지어 1명 포함해서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구나. 이 숫자가 바꿔치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7 이 숫자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3항 읽어볼게요.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3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전문가 비율 3분의 2,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들끼리 자기끼리 짬짬이 하는 것을 막으려면 외부인이 훨씬 더 많아야겠죠. 과반수를 넘어서 아예 압도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은 뭐다?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3분의 2, 과반수가 넘는 정도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된다. 왜냐? 정보 공개는 투명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아예 압도적으로 3분의 2 이상이다. 자, 과반수로 나오면 틀립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구조의 제1항 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즉 안보 수사기관을 의미하거든요. 안보 수사기관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합니다. 국정원, 즉 안보 담당, 또 수사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곳은 업무 특성상 기밀이 많죠. 외부인이 오히려 너무 많으면 보안 유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외부 전문가 비율을 조금 낮춰줍니다. 얼마로? 3분의 1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비율만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인다. 왜? 안보 수사기관, 즉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기관은 기밀이 너무 많고 보안 유지가 힘들 수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도 그 보안을 밖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채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느냐? 오답 패턴 첫 번째, 비율을 바꿔버립니다. 3분의 2,
3분의 1 이거 두 개를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2분의 1 이렇게 잘 출제가 됩니다. 반반은 부족하다.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3분의 2로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는 거죠. 보안 중요하니까 100% 소속 공무원으로 할게. 절대 안 된다.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자, 정보공개심의회 이 조문은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총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는 원칙은 3분의 2 이상 하지만 안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렸죠. 이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입니다. 자, 제13조의 핵심 포인트 잡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항 별표 칠게요.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즉 3항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즉 나누어서 줘라, 분할 제공을 해라. 자, 예를 들어서 청구인이 과거 10년치 영수증 싹 다 복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복사하다가 공무원 과로사 하겠죠. 업무가 마비됩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너무 많아서 못 줍니다 라고 거부는 못해요. 거부가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분할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와서 눈으로 좀 보시고요. 열람해주시고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해드릴게요. 즉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거부 사유가 아니라 방법의 변경 사유입니다. 4항 공공기관은 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뭐 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자, 훼손이 우려되면 사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보여달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맨손으로 만지작 거리다가 조선왕조실록을 다 찢어버릴 수도 있겠죠. 즉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면 원본 대신 그 정보의 사본과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나 중요 기록을 보존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도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5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 일단 청구인에게 구두가 아니라 문서 통지를 해야 되고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해서 비공개 이유랑 불복의 방법 그리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 여기가 시험에 90%가 출제되는 조문인데요. 저희 공개 안 할게요.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냥 안 돼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이유를 담아서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며 아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비공개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비밀이에요가 아니라 제9조, 제1항, 제 몇 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합니다. 라고 법적 근거를 콕 집어서 밝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되셔도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공무원스럽지 않아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러이러해서 법적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법적 근거를 콕 집어서 밝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 공무원 너무 불친절합니다. 라고 바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불복의 방법 및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억울하시면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행정심판은 어디로 가시고요. 소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알려주면 국민이 어떻게 싸울지 알 수가 없겠죠. 출제위원들이 이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 공개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분할 제공을 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을 해야지 그 청구 자체를 거부한다? 이건 위법한 사항이 됩니다. 어떻게든 주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답 패턴 두 번째,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아래 2개
포함한 구체적 사항을 밝혀야 된다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보안상 이유로요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통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공개 결정 시 공공기관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알릴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에이, 천만에요. 한번 조문 다시 볼까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재량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의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이 기한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네,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제14조 부분공개 조문인데요. 2012년도 국가직 9급, 2018년도 지방직 9급 등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과 의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자, 이 짧은 조문에 핵심 포인트 3개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첫 번째,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즉 우리가 청구하는 문서가 100% 비공개 문서거나 100% 공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청구했다고 할게요. 그럼 뭐 식당 이름, 결제 금액, 날짜 이런 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공개가 가능한데 카드를 사용한 직원 개인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분리라는 건 물리적으로 문서를 찢어서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그 부분만 가릴 수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복사해서 매직으로 지우거나 컴퓨터로 그 부분만 마스킹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분리 가능한 것으로 법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뭐다?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랑 섞여 있고 분리도 가능해요. 이때 행정청이 뭐 다 되긴 하는데 귀찮은데 그냥 다 비공개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법은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밀 부분만 쏙 빼고 즉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다? 공개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이 조문으로 여러분 뒤통수를 치느냐? 첫 번째,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섞여 있어도 나눌 수 있으면 즉 분리할 수 있다면 비밀만 빼고 나머지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부분 공개를 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조문 끝을 보세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분리가 가능하다면 공개는 행정청의 선택, 재량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오답 패턴 세 번째,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더라도 무조건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더라도 무조건 부분 공개를 해야 한다? 아니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라고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다? 무조건 다 공개해야 한다.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문 길이는 짧지만 핵심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입니다. 14조 조문에서는 비공개 정보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즉 부분 공개까지 확실히 잡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조문, 정보의 전자적 공개입니다. 요즘 사실 종이로 막 출력해서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다들 그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PDF 파일, 엑셀 파일을 보는 걸 다 편안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인이 파일로 그냥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의무와 재량의 한 끗 차이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직 9급과 작년도 소방직에서 따끈따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1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항도 한 번에 같이 볼게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즉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죠? 원래 파일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원래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청구인이 그 파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저희는 종이 출력이 원칙이어서요.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이미 파일이 있다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굳이 종이 낭비, 우편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항은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종이 문서나 책자로만 정보가 있는 건데 청구인이 이거 스캔해서 PDF 파일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이 무조건 스캔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스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은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량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해주는 게 좋겠죠. 단 의무는 아니라는 점.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요. 오답 패턴이 뻔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라 할지라도 종이로 줘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반드시 변환하여 공개해 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의무와 재량을 섞어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원래 파일이 있다면 뭐다? 원래 전자적 파일이 있다면 그냥 요청 시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고 원래 파일이 없다면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다. 2025년도 소방직에서도 나왔으니까 이 차이점을 명확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보통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제11조에서 배웠죠. 하지만 뻔히 책상 위에 쌓여있는 홍보물 그리고 이미 다 공개하기로 결정 난 거를 굳이 10일이나 뜸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답답함을 뚫어주는 사이다 조문이 16조입니다. 2011년도 국가직 9급의 기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오답 패턴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반드시 제11조 정보공개 청구 결정 절차 10일을 거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땡 틀렸죠. 제16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행정력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답 패턴 두 번째,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은 즉시 공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조문 끝을 항상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미 공개용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공무원 기분 따라서 공개했다가 비공개했다가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비용 부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행정 서비스도 비용이 들죠. 바로 그 돈 문제를 다루는 조문이 제17조 비용 부담입니다. 이 조문은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조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2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자, 제17조의 핵심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공개,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너가 요구했으니까 너가 돈 내라는 거죠. 복사하고 우표 붙여서 보내주는 비용은 누가 낸다? 청구인이 직접 부담을 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보던 사람은 청구인이고 그 실비라는 게 뭐죠? 종이값이라든지 우편료 등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공익 목적이면 비용을 깎아준다. 내가 이 정보를 써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비용 좀 깎아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답 패턴 첫 번째. 정보 공개 청구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땡 틀렸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청구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오답 패턴 두 번째,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용을 면제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지금 감면할 수 있다고 심지어 뒷부분은 재량으로 두고 있죠. 면제하여야 한다? 무조건 공짜로 해줘야 된다? 이게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 봐서 50%만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8조 이의 신청입니다. 1항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를 청구인에게 어떻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 반복적인 청구이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여기까지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안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입니다. 보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안날부터 90일이죠.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로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멍 때리다가 기회는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구할 때는 말로도 할 수 있었었죠. 제10조에서 구슬로도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의 신청 이렇게 제대로 따질 때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구술은 안 되고 오직 문서로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또 30일 이내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주고 있다는 점.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정보 공개 결정 기간은 며칠이었죠? 제11조에서 10일 플러스 연장 10일이었죠. 그런데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은 7일 플러스 7일입니다. 왜냐? 이미 한번 검토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일주일 안에 빨리 결론 내라 겁니다. 처음에는 10일, 따질 땐 7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10일, 하지만 따질 때는 한번 봤던 거니까 7일. 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 2항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미리 당겨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꼭 이의 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의 신청은 뭐죠?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직행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건 19조에서 더 배우도록 할게요. 출제위원들은 이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낚는지. 오답 패턴 첫 번째, 이의 신청 기간은 60일이다. 에이, 틀렸죠. 30일이라는 것. 또 90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숫자 바꿔치기로 엄청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결정 기간이 10일이다. 아니죠.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연장이 7일이라는 거. 이것도 연장이 10일이다. 이렇게 나와도 바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자, 18조 이의 신청은 오른쪽 기출 보셔도 알지만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숫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할 수 있다. 필수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고 연장도 일주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를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제19조 행정심판입니다. 1항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정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자체 외의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으로 한다. 자, 공공기관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복을 하고 싶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20일 이거 어디서 나왔죠? 제11조 기억나시나요? 결정기간 10일, 연장 10일, 최대 20일이었죠. 이 20일,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일이 지날 때까지 묵묵부답이다. 이거는 거부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 볼게요.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까 18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의 신청은 뭐다? 패스해도 된다. 영어로 쓸게요. 패스해도 된다. 왜? 임의적 전치주의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순서대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의 신청 가고 심판 가고 소송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의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 옵션입니다. 식당 가서 에피타이저 안 먹고 바로 그냥 메인 요리 시켜도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직행해도 됩니다. 3항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 쉽게 생각해보면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돈 받으면 공무원으로 취급할게. 왜죠? 뒷돈, 뇌물 받고 판정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저 공무원 아닌데요? 하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봐서 너 뇌물죄로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할 거야. 공무원이 아니면 조금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뇌물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본다. 너 엄청 빡세게 처벌할 거니까 뇌물 받고 뒷돈 받고 판정 이상하게 할 생각하지 마 라는 거죠. 오답 패턴 첫 번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거쳐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임의적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갈 수 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심판 안 거치고도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오답 패턴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땡, 아닙니다.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뇌물 등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 제20조 행정소송입니다. 이 조문은 2011년부터 2014, 2015, 2018, 2012, 2020 작년까지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는 킬러 조문인데요. 여러분들 제18조에서 이의 신청 받고 지금 제19조에서 행정심판까지 보셨죠? 이제 불복 절차의 끝판왕인 제20조 행정소송 절차로 오신 겁니다. 행정소송은 어디로 가는 거죠?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정보공개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판사님이 문서를 검증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자, 한번 조문을 읽으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게 뭔 말이죠? 판사님 혼자 몰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고는, 즉 국민들은 보여줘. 그리고 피고 행정청은 비밀이어서 못 보여줘 라고 싸우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이게 진짜 비밀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봐야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자, 문서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고 펼치면 옆에 있던 원고가 나도 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소송 도중에 비밀이 다 공개되어 버려서 재판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비공개 열람 심사입니다. 판사님이 당사자, 원고, 피고 모두 나가 있으세요.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몰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는 원고, 피고 모두 의미합니다. 원고, 피도 모두 나가 있으세요. 라고 하고 재판장님 혼자 비공개로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열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공개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3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을 입증하면 누가? 공공기관이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는 건드리지 마. 그런데 아무리 판사님이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기 싫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안보, 국방, 외교 기밀입니다. 이때는 공공기관이 판사님 이거 1급 비밀 맞고요. 절차대로 도장 다 찍었고요. 이거 유출되면 사실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입증을 하면 재판장님은 아 그래? 그럼 이 문서는 제출하지 마. 제출하지 마. 너무 위험하잖아. 이렇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재판장님이 딱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안보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문서를 법원에 내지 않고도 심리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다. 자, 그럼 출제위원들은 이 독특한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낚느냐? 첫 번째,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으나 이때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참여시키면 비밀이 새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핵심이 뭐였죠?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라고 바꾸면 바로 틀린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판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문 끝을 반드시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안 보고도 야 이건 딱 봐도 비밀 아니네 공개해 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열람 심사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위해서는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이 3항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비밀 지정 절차와 이유 등을 입증을 하면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판사님이 봐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안보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출제 이렇게 많이 됐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내 정보가 공공기관에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내 정보를 보여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입니다. 한번 1항부터 읽어볼게요. 1항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한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며칠의 간격?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된다. 제21조의 핵심 포인트 3가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이 나에게 누가 당신 정보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때 내가 절대 안 돼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며칠이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내 정보 털리기 직전인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급하니까. 3일 이내에 정보 내 거 공개하면 안 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이의 신청은 7일 이내. 내가 공개하지 마세요 라고 3일 이내에 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요 죄송한데요 공익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굉장히 열받겠죠. 이때 싸울 수 있는 수단은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특급 함정이 나오는데요. 원래 정보공개법상 일반적인 이의 신청 기간이 언제였죠? 30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3자가 하는 이의 신청은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급하다고 보거든요. 공개되면 끝장이니까요. 그래서 기간을 더 짧게 줍니다.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아래 한 번만 적으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뭐죠? 제3자의 이의 신청입니다. 제3자의 이의 신청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거 섞어서 내면 틀리기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공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정보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송을 걸 틈도 없이 게임이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법은 강제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결정을 오늘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보를 넘겨주는 건 요 사이에 최소 30일이라는 기간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30일 동안 제3자가 법원에 가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서 막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답 패턴이 뻔합니다.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바꾸고요.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꿉니다. 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그냥 즉시 공개 이렇게 바꿔버려요. 숫자를 계속 바꿔치기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문제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숫자는 어떻게 외워라? 3일 이내, 또 제3자의 이의 신청은 7일 이내, 그리고 실제로 넘겨주는 건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3일, 7일, 30일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두셔야 됩니다.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 조문은 2008년도 국가직 9급에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가져오려고 하다가 핵심 하나 가져왔는데요. 빠르게 한번 핵심만 봐드릴게요. 정보공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누구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둔다. 정보공개법의 주무부처는 행안부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을 관장하는 위원회도 행정안전부이다. 이게 어떻게 오답으로 나오냐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땡 아니죠? 대통령 소속으로? 땡 아닙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뭐죠?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조문인 제26조 국회의 보고 조문에 왔습니다. 이 조문은 여기는 안 빠져 있는데요. 2008년도 국가직 9급에도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 국회직 8급에서도 출제가 되어 있어서 정보공개법의 마침표와 같은 조항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마지막 방점까지 찍어보도록 하죠. 제26조는 행정부가 정보공개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다가 보고, 즉 성적표를 제출하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키워드가 4개인데요. 1항부터 읽어볼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공개법의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했죠.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의 현황을 취합해서 총대를 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취합하는데?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자, 올해 거 아닙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전년도 실적. 작년에 얼마나 공개했고 작년에 얼마나 비공개를 했는지 작년 1년치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언제까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에 저희 정기국회가 열리죠.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왜 이렇게 비공개를 많이 했어? 라고 감시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누구한테 제출해? 국회한테. 행정부가 행정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견제기관인 국회에 제출해야 되죠. 행정부가 행정부에게 이러면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답 패턴 첫 번째. 법제처장은, 이건 또 뭐냐? 법제처장은 어쩌고저쩌고 한다. 아니죠. 주체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바로 걸러내셔야 됩니다. 법제처장은 뭐 행정심판이나 입법예고 쪽에서 활약하시는 분이고요. 정보공개 운영의 총괄 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거. 오답 패턴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또 뭐야? 아닙니다. 행정부끼리 돌려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입법부인 국회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입법부로 제출해라. 자,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러니까 조문 자체를 제대로 씹어먹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날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법 조문은 명확하게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에 맞추라는 거죠. 자, 이 문장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포인트가 4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2년 말 아니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행정부 아니고 국무회의 아니고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제1조 국민의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결정, 정보공개 불복할 때 이런 거 다 거쳐서 마지막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까지 저희 다 정보공개법의
모든 산을 함께 넘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았었는데요. 이 정보공개법은 10일, 30일 이런 숫자와 공개하냐 비공개하느냐 이런 마인드를 잘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세우시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합격을 안겨주는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이동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틈틈이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